윤석열 대통령 100일 취임 기념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이 많았냐? 일단은 기자들이 예를 들어 영부인이라든가 뭐 이런 핵심 몇 가지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 다 일부러 피해서 질문했죠. 대답하기 좋은 것들만 질문해줬다. 접대성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 1층에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기자실, 언론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자들도요 불만 되게 많아요. 왜? 기자들도 월급 받고 사는데 임금 억제한다고 하고 불만 되게 많은데 위에서 이렇게 기사 써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무슨 힘이 있냐. 진짜 막 정의로운 기자들은 쫓겨나거나 만들었는데 대표 언론들한테 확실히 밀리고 포털에 띄워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찬양만 잔뜩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 전세값을 안정시켰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 비판 일색이다. 이거는 너무 심했다 싶은 거죠. 안정시켰다. 여기서 끝나는 기사를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혹은 뭐 황당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붙어 있죠. 그래서 왜? 지금 쏟아낸 정책들, 뭐 종부세 완화, 재건축 완화, 양도세 완화, 뭐 이런 정책들 완화 일색인데 어떻게 안정됐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요. 원래는 문재인 정부 막판 때부터, 그래서 언제부터냐? 21년 하반기부터 상승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죠. 자, 9월이 언제예요? 7월에 DSR 시행하고요. 8월에 금리 인상 플러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9월에 상승폭이 축소하고 있었고요. 10월 때도 계속 축소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11월에도 상승폭 더 둔화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곽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올해 초가 되면서 하락세로 바뀌었죠. 2월에도 마이너스. 그런데요,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 끝나고 나서 아직 문재인 정부이긴 하지만 이미 기대감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하락이 멈추더라. 그리고 서초구, 분당 이런 데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대선 후 2달째 상승폭이 커졌다. 그 다음에도 계속 완화책을 썼죠. 완화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완화책 자체를 계속 썼다. 그래서 5월 11일 날 바로 양도세 중과 완화하고, 그 다음에 6.1 부동산 대책에서 원래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양도세를 아예 안 살았는데 산 거 취급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공급 대책. 아직 통과한 건 아니지만 종부세 완화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서 당선 초창기에 떨어지던 집값을 멈춰 세우더라.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쭉 꺾이다가 올해 초에 하락세로 바뀌었는데 언제부터 상승으로 바뀌어요? 대선 전후. 그래서 추세 보시면 다시 이렇게 되고 있죠?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건 하락세이고 정상화다. 그리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상승세죠. 그런데 치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락세도 멈춰서 이렇게 안정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락세를 안정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전세값 집값을 안정화시켰다. 이 말은 맞죠. 전세값 집값이 떨어지는 걸 안정화시켰다. 그러니까 욕먹을 이유 없는 거예요. 진짜 할 말 한 거지. 안정화시켰다 떨어지는 건데. 물론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안정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정상화. 그런데요, 뽑은 사람 중에서 예전에 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소득층이 많이 뽑았다. 고소득층도 많이 뽑았겠죠? 그래서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에게는 안정을 원하는 게 아니죠. 올라가길 바라지. 그 다음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막았으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안정시켰다. 이게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다. 자, 이번에 막 공급정책도 엄청나게 찬양하고 있어요. 드디어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엄청난 공급을 쏟아붓는다. 이게 시장 친화적이고 엄청나다. 막 하면서 다 뭐라 그래요? 기대감 커지고 민간 활력 높아지고 공급 확대는 바람직하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죠. 근데 이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왜 실행안이 없는데 저걸 발표를 했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을 잡은 이유는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으로 지금 연결이 되니까
누가 정책을 저런 식으로 발표를 하냐. 예를 들어서 8.4 대책이나 2.4 대책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저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언론에선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 이번에는 질타를 안 하죠. 그 이유는요,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도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이 정도 말고는 비판하는 게 없죠. 왜 원하는 방향이 뭐예요?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공공 같은 경우는요, 공공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세대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2000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간 같은 경우는요 무에서 유를 아니고 유를 무로 만든 다음에 다시 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00세대 공급을 한다 그러면요 한 1500세대 있는 것을 때려서 0세대로 만든 다음에 몇실 만들고 그 다음에 유를 만들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재건축 가격이 올라갑니다. 재건축 가격이 올라가면 재건축은 집값을 선도하는 거죠. 재건축과 신축이 집값을 선도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멸실이 나오죠. 멸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가 상승이 되죠. 왜냐하면 이주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전세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안 나오고 8월 전세 대란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법이랑 전혀 관련 없고 전세 대란이 온다면 무슨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정부에서 진짜 너무 많이 지원을 해서 여기저기 다 때려 부숴가지고 몇 실에 엄청나게 나오면 전세 대란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임대차법 핑계로 돌린다든가 하는 것에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죠. 또 한 가지 뭐예요? 공급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공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공급은 많이 해서 이게 막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다라고 홍보하긴 좋지만 순공급은 적기 때문에 진짜로 집값이 낮춰지진 않는다. 그러니까 주택협회, 주택연구원 이런 데서 왜 계속 막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조건들. 하나 더 있죠. 지금 웬만한 요지에는 기본 민간 아파트들이 잘 들어가 있는데 공공 공급이 들어오려면 조금은 외곽적으로 밀려나죠. 그런데 요지에 들어오게 되면 뭐가 좋아요? 분양이 잘 된다. 분양이 잘 돼서 미분양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좋은데 실수요 입장에서 봅시다. 재건축 가격 올라가서 집값 올라가는 거 좋을 거 없죠? 그 다음에 며칠 많이 늘어나서 전세 수요 늘어나는 거 좋을 거 없죠? 그 다음에 공급 많이 된다고 민간 하라고 했는데 막상 공급은 얼마 안 되는 거 좋을 거 없죠? 공급이 많이 돼야 집값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좋은 입지에 들어오니까 요거 정도만 도움이 되는 거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때보다 더 허접하게 막 정책이 나왔어도 엄청나게 찬양을 해주는 거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 시점에 발표를 했겠느냐. 9일에 원래 발표하기로 했었죠? 근데 9일에 발표 못했죠? 근데 9일에 발표하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근데 이 정부의 정체성은 뭐예요? 문재인을 까면서 온 거거든.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막 떨어지니까 반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여론이 생겼던 것, 부동산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사 때 공급 부족했다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됐어요. 공급 안 부족했어요. 그냥 여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이는데 공급 안 부족했어요. 과잉 유동성으로 올랐던 거고, 그 과잉 유동성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수는 좀 휘둘린 거, 그 다음에 금리 빨리 안 올린 거, DSR 도입 늦은 거, 이 정도였다. 규제 정책을 시행한 건 잘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해서 바로 문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너네는 문재인 싫어서 나를 뽑았어. 우리 공급하고 있잖아. 우리 지지율 좀 올리자. 이런 느낌의 이야기밖에 없었다.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허접한 정책을 내냐. 그런데 9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수해 났죠? 수해 때문에 상황 더 안 좋죠? 그때 막 퇴근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여기다가 바로 발표 안 하고 부랴부랴 추가한 게 뭐예요? 반지하 정책.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근무하기는 더욱 힘들다. 서울에서 저소득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다라는 건요, 앞으로 그 정도의 임금으로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인건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답은 나오죠. 그래서 보면요, 구체적인 건 다 밀었다 하는데 보면 뭐예요? 공공택지의 88만 원한 물량도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3기 신도시 물량 포함. 그 다음에 이사대책 도심주택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76곳.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밀렸다. 왜 밀렸겠어요? 집값 안정화 시키려면 진짜 밀리면 안 되는데. 사전청약이라도 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매매시장에 웬만하면 뛰어들진 않죠. 그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왜 밀었을까요? 본인 공급정책에 포함하려고.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3기 신도시랑 이사대책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270만원 공급이요, 윤석열 정부 공급이 아니다. 그런데요, 뭐를 더 했느냐? 이런 데서 공공 대신에 민간으로 다 길만 열어준 정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민간 주도로 많이 바꾸는 거다. 그래서 보면요,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분양가당한제, 최초한 안전진단 규제,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안전진단 규제 외에는 없습니다. 왜? 분양제 시행했다고 해서 분양 안 했어요? 재초안 시행했다고 해서 재건축들이 추진 안 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추진했는데 얘에 걸렸을 뿐이죠. 얘를 없애주는 이유는 뭐예요? 재건축 완화해서 재건축 가격 띄우려고. 부동산 3법의 두 가지예요. 초이노믹스 하고서요. 그 다음에 집값이 폭등하도록 만든 신호탄이 두 개가 있었죠. 연안 완화랑 부동산 3법. 그 부동산 3법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조합원 3주택 주는 거 이거는 반발이 워낙 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간 완화로 다 바꿔주고 있는데요. 민간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은 순공급은 얼마 되지 않는다. 270만호 만약에 민간으로 다 때려잡아서 공급한다 라고 하면요. 그거 순공급으로 하면은 50만호도 안 나와요. 2020년에 나왔을 때 서울에서 15년간 재건축으로 인한 순공급은 2만 1,000호였다. 공급 그렇게 많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랴부랴 반지하 대책. 그러니까 반지하 대책이 지금 포함될 이유가 없어요. 한 주 만에 부랴부랴 넣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급한 정책이냐. 문제는요. 반지하여서 문제였던 게 아니라 배수시설 점검이 똑바로 되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시설 똑바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시 확보해가지고 배수 점검 똑바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가지고 반지하를 없애겠다 하는 이유 뭐겠어요. 없애면은 그걸 부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로 만들면은 재개발 자체가 집값을 올리기 굉장히 좋죠. 왜? 평균 얼마 안 하던 거를 아파트로 바꾸면서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오히려 좋게 말해서 반지하 지원 정책이지 나쁘게 말하면요. 이번에 반지하 문제 이용해서 반지하 싹 다 없애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에 못 살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다. 다 고급화시키고. 그러면서 대기업 투자 감세. 이게 공적 지원 축소로 돌아오고 있고 진짜로 잡는 거. 집값 잡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적 지원 축소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하려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자꾸 지금 밑밥 깔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 내렸어요. 이딴 압박에 은행들이 줄줄이 금리 인하시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는 물가가 안 잡히고요. 두 번째는요. 금리 인상이 더뎌지면 집값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미 잡히고 있던 집값이 왜 다시 잠깐 튀었겠느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대선 이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막고 있어요? 부실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8조 5천억 규모의 대환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대출 증가세가 줄고 있지 않으니 이것을 정책금융이나 은행 대출로 흡수. 또 은행한테 떠넘기고 있다. 저축은행이 부실해요. 가계부채 문제로 부실이 된 거죠.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건데 이 가계부채를 안전한 데다 계속 올려서 나 때는 터지지 않게 둬야지.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되겠어요? 거기다가 잡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집값 아니고 서민 잡는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잡은 건 집값이 아니라 서민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죠. 생활물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이제 뭐 고점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잡히고 있죠. 왜 안 잡히겠어요? 금리 올려서 화폐 가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금리 올라가는 게 기준금리 올렸는데 시중금리 열심히 누르니까 물가가 잡힐 수가 있느냐. 서민만 잡히고 있는 거지. 그랬다 하더라도 집값은 잡힙니다. 자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막 권모술수 권 교수님은 뭐라 그래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잡힌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거래량이 떨어졌을 때 집값 하락기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보시면요. 2008년 9월 자 1000건대까지 떨어지죠. 이러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갑자기 거래량이 4월에 확 늘어나죠. 어떻게 늘어났어요? MB정부에서 양도세 완화했다. 그러니까 거래량 확 늘어나면서 집값이 다시 뜨게 됐죠. 그러다가 다시 잡힐 때가 2010년 3월 정도였죠. 그러면서 3월에 잡힐 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슬금슬금 줄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2000건대. 그러면서 그 뒤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확 튀지 않고 그냥 슬금슬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잡혔죠. 그 다음에 2018년 11월에도 거래량이 개박살 나면서 잡히다가 튀죠. 금리 낮추면서.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요? 그때보다 더 최악입니다. 지금 8월 19일인데 7월 거래량 593건 나왔어요. 30일 기준으로 보면 2월이랑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죠. 이때 28일 기준이니까. 지금 저렇게 심각하다는 건요. 아무리 무슨 정책을 써서 하락을 막고 그것을 상승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안정으로 끝나다가 결국에 다시 하락을 하는 이유는요.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결론. 윤 정부에서 집값, 전세값 안정화시켰다. 맞는 말입니다. 하락하던 걸 안정화로 바꿨다. 하지만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지표가 나오고 있다. 집값을 잡은 게 아니라 서민만 잡고 있다. 왜? 물가부터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 금리 더 올려야 돼요. 지금도 한국은행에서 자꾸 베이비 스텝 이야기 나오는 이유요. 아니 미국에서 그렇게 센 이야기하고 환율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데 베이비 스텝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빅스텝 안 하면 망해요.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해줘야 돼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은행이야 정부가 직접 간섭을 안 하니까 언론 통해서 압박 주는데 한국은행은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금 간섭하고 있어서 베이비 스텝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